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번 우리 민법 과정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따라서 기본 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습득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쉽게 강의하겠습니다. 기본 교재 기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고 어떤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심화 과정에 가면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뭐 사례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판례 사건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이론과 내용을 합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기본 과정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먼저 잘 습득해 주시고 여기가 가장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모르면 심화 과정에 갔을 때는 또 이 내용을 또 여러분 또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더 큰 내용에 부담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심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반복해서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뭐 판례도 다룰 것이고요. 판례. 또 사례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민법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는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과정을 충실히 하시면 민법은 최소한 여러분이 75점 이상, 8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역시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제가 어떠한 부분에 어떤 내용의 시험의 문제 나오겠구나, 그다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민법의 내용을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그래서 선택하고 이것을 강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면 이것을 여러분은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선택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은 많은 반복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한두 번 들어서 또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집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민법의 내용을 습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또 판례도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좀 거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선택은 교수가 하겠죠. 대신에 여러분은 해야 될 게 여러분 이겁니다. 수험자는 바로 열심히 반복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교재도 들었으면 또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파트에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법을 이해하자라는 것이죠. 이해.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이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를 가지고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암기된 내용대로만 출제가 되어져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해가 되어야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도, 변형이 되더라도 그것을 정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반에 있어요, 그죠? 민법 일반. 이 민법 일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민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도대체 민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 민법의 의 일어났죠. 보통 우리가 법서에서 말입니다. 법을 다루는 교재에서 의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첫머리에. 이것은 바로 의미가 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뜻 이런 뜻으로 쓰죠, 그죠? 뜻.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민법의 의 이 말은 민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의 의의는요, 이게 개인 사이의 문제예요. 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항상 온전하게 그 권리나 의무를 이렇게 당사자한테 이게요 이렇게 귀속시켜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그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개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법적 과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하는 기준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개인 사이의 법적 관계 해결이다. 이렇게 해요. 이걸 법적 관계를 보통 법률 관계를 해결한다. 이렇게 해요. 결국은 이거는요,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죠. 그럼 그걸 통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죠. 그게 이제 민법이다. 뭐 넓은 의미 그렇습니다. 너하고 내하고 재산권이나 신분 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분쟁에 해결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민법에서 마련해 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민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민법이란 것은 개개 보통 사람 사이에 발생하니까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한테 적용되는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 사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사람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재산관계나 신분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인 사이에 끼어드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사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의 기본적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보시죠. 보통 민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그리고 이 국내법은 보통 일반 사람 사이에, 보통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말에서 일반 사법이다라고 하고 그 일반 사법에 적용을 받으면, 즉 민법이 적용을 받으면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라는 관계를 이렇게 규율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권리가 발생한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의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민법이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그래야 되면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법률 용어로서 실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발생되는 관계를 이렇게 규명해 주는 것을 실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실체 관계를 이 민법이 규율하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모든 일반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사인간의 법이다. 그 사인간의 법에서 사인에게는 어떤 게 나오느냐? 바로 실체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바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지위, 법의 지위라 할까요? 뭐 체계, 그죠? 민법이 담고 있는 체계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민법은 개인이 행위할 때는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위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죠. 또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 사이에 재판하려고 그러면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죠. 마음대로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바로 이게 민법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개인에게는 이러이러한 행위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 기준을 제공해 주는 규범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위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재판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원, 판사죠. 판사에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이 민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재판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냐? 여러분은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개인에게는 행위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법원에 대해서는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 규범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사법이에요. 사법. 이거와 정반대되는 것이 공법이 있어요. 공법. 이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 사이의 법 관계가 아니란 거죠. 그거는 결국 어떤 거냐? 공권력이 있는 공권력과 뭐 사인, 아니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진 주체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 사이의 관계, 이런 데 적용되는 법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컨대 공법은 대표적인 게 바로 헌법 같은 거, 또 형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주로 행정법들이 여기 들어가죠. 행정법.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거죠. 공법이라고 해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물론 오늘날의 법 체계 안에 보면 어떤 법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의 법도 있고,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 공권력이 작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도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법 체계 안에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 요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중간법 이렇게 해요. 중간법. 보통 경제법들이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법. 경제 활동하는 주체들 보면 주로 개인이 많죠. 주식회사라든지, 그렇죠? 개인 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죠. 경제 관련된. 그런데 그 안에는 경제 주체 속에는 또 국가도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국가가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갈 때 개인적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에게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 되면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 안에다가 규율 체계를 딱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간의 문제와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규율하는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노동조합도 여기 관계되죠. 노동조합도 그죠. 개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은 사실은 하나의 공권력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성격이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을 다루는 것도 즉 노동관계법도 중간법적 영역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그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그 근로자 개개인을 보호하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거기에 끼어들게 되죠. 그렇죠?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 되니까 그때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중간법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개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19페이지에 공법과 사법 이런 구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핵심 정리해 보시면 2번에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 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중간법 영역도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민법의 체계를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페이지에 가면 22페이지에 거기 가면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죠. 그 표에 보시면 민법의 위치를 한번 살필 수 있어요. 민법 위치를 가만히 보면 국내법 안에서 그렇죠? 공법이 아닌 사법의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실체관계를 다루는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능은 이렇게 한다. 그죠? 주로 개인에게는 행위규범으로 또 법원 재판하는 판사한테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 민법이란 이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 의미로서 쓰는 경우가 있고 민법을요. 하나는 실질적 의미로서 쓰는 민법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것은 바로 민법전 자체를 말합니다. 법전. 이 민법전은 우리가요 해방되고 나서 1958년도
58년도에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1일부터 이때부터 시행을 해요. 이 법을.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쭉 돼가지고 1118조까지 있어요. 그 법전 자체를 말하거나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민법전은 명문으로 우리 민법 1조부터 1118조, 그러니까 111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법전 자체를 우리 말할 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자, 우리가 앞에서 민법이란 해가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을 우리는 민법이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이게요,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의 목적으로 하는 법체계,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전 자체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많은 부분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전 안에 많은 부분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그죠? 그러나 형식적 의미 민법하고 실질적 의미 민법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적 의미 민법 안에는 실질적 의미 민법도 있지만 다 담아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을 이 민법전 안에 다 이렇게 법 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갔어요. 이 개인 사이에 규율하는 법 내용 안에다 보니까 거기에 공법적 작용하는 내용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민법전 안에,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 안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외에 공법적인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 범위에서 일치하지 않아요. 요 내용을 여러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요 부분.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보통요, 이게 실질적 의미 민법,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민법 할 때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실질적 의미의 내용을 여기 민법전 안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민법을 공부한다 할 때는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그렇죠? 민법전 안에 있는 실질적 의미 민법을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 민법전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규율하는 법이 규정이 있으면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해서 우리 민법학에서 다 다룹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안에서 토지를 매매하면 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어디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줄여서 이 규정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거래하라 이렇게 돼 있고 허가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은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적 영역이에요. 이렇게 국가 공권력에 국토 이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법의 명령이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법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규정 안에다 보니까 규정 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매매계약 이거는 뭐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의 영역이죠. 그렇죠? 개인과 개인 땅 주인이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예요. 또 개인이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적 거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법 규정에서 효력을 부정해 버리거든요. 허가받지 않았으면
허가 전이면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요 영역에서는 요 법 규정이 뭐가 되나요?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죠. 왜? 이 내용의 규정이 민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잖아요. 공법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런 면에서 형식적 의미 민법과 실질적 의미 민법이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는 22페이지 하단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가면 민법의 법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개념부터 좀 알아두셔야겠죠. 여기에 법원이라는 것은 법원. 자, 민법의 법원 했어요. 근데 이 법원이라는 것은 한글로 쓰면 재판하는 장소,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서울고등법원, 이렇게요. 그 법원과 글자 같아요. 그런데 한자를 쓰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재판하는 장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법의 원천 이런 뜻입니다. 이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 민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 법원이란 것은 도대체 민법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도대체 존재 형식이 뭐냐?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런 뜻이에요. 이 원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원 원자잖아요. 그죠? 근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어디 있냐? 응? 민법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인식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번 보자.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민법의 법원이라고 그래요. 즉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보여달라. 이럴 때 민법의 법원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민법의 법원이라고 그래요. 법원. 자, 민법의 존재 형식이나 인식 근거, 이것을 민법의 법원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민법의 법원인 존재 형식, 인식 근거를 만드는 방법은요, 국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영미법이요. 영국이나 미국 이쪽 계통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이걸 영미법계라 그래요. 영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 법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그러냐 영미법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영미법계에서는요, 왜 옛날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는 일에 대해서 판단한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의 법 원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를 규율하는 하나의 법 체계가, 하나의 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관습법이라 그래요. 관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규범이 되고 지켜야 될 내용이 되고 안 지키면 제재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습법이라는 것은 명문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를 뭐라 하냐? 그런 것을 우리는 관습법 같이 우리가 눈으로 문장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법을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를 뭐라 하냐면 불문법주의라고 그래요. 그 불문법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문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을 원칙으로 삼은 나라 이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관습법이에요. 불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관습은 반복적으로 반복되었다가 하나의 규범력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이 저런 관행은 우리가 지켜야 돼. 만약에 저 관행을 위반하면 우리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 원칙이 됐다는 거죠. 원리가 됐다. 그죠?
그런 경우 관습법이라 그래요. 그 관습법과 같은 건 이러한 것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불문법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기본 그 나라의 틀로 법 체계의 기본 틀로 삼은 것을 불문법주의라 그래요.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일반 생활하는 형태와 법이 일치되어 있죠. 항상 그죠. 이런 것은 뭐냐? 법의 유동화. 그 다음에 법이 우리는 구체적 현실에 딱딱 들어맞는다. 이걸 구체적 타당.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 법이 구체적이죠. 그죠? 구체적이고 타당하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죠? 이게 보장되는 거예요. 보다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법의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막 변화가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라 바로바로 이렇게 같이 변화간다 이거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취한다. 이에 반대로요. 대륙법계. 독일이나 유럽에 있죠.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쪽에 이 계통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있죠. 이쪽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대륙법계. 이렇게 표현해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요, 그래요. 먼저 법을 성문으로 딱 만들어요.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공포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지킵시다. 이렇게 미리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문명인이면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미리 다 공포하는 거야. 시행하기 전에. 그래서 다 알고 있으라고. 국민들 개개인도 다 알으라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는 성문법이라 그래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을 그 나라의 기본 법 체계로 삼는 것을 성문법주의 국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대륙법계 그쪽에 있는 영향을 받은 쪽은 대부분이 뭐다? 성문법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구성을 딱 해놔요. 이렇게.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게 해놔요. 이런 법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 말이죠. 법을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해서 쫙 만들죠. 만들어서 이것을 또 공포를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이거 알아서 아십시오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성문법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불문법주의와 성문법주의. 그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성문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성문법. 그래서 국회에 항상 법률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국회에다가 상정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죠. 공포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공지기간도 주죠. 그래서 이제 알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요, 여기에 특징은 뭘까? 성문법 국가를 취하면 여기는 성문 법률을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삼는 거죠. 이렇게 삼아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법이라는 게 명확하죠.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놨어요. 누구나 알 수 있다. 공지되죠. 공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만 알면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채택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영미법 국가에는 그러면 성문법만 취하느냐, 불문법만 취하느냐, 성문법은 아예 안 만드느냐, 또 반대로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부 성문법만 취하지 불문법은 아예 무시해버리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그래요. 이게 불문법을 취했든 성문법을 취했든 간에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다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대륙법계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말이죠. 관습, 그 나라가 갖고 있던 관습이 있단 말이야.
모든 국민이 다 지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보통 성문법주의에서도 그 불문법에 관한 내용들을 보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또 물론요, 불문법 국가에서도요, 필요에 따르면 의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공고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을 때 공고해서 이렇게 이 법 지키세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문법 국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성문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문법 국가를 취하더라도 성문법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교차되죠, 이렇게. 교차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배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게 오늘날은 서로 간에 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보완해요. 오늘날에서는 이렇게 보완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보완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내용으로 법 체계가 갖춰졌을까? 민법의 법원, 그죠? 이 법원의 민법의 원칙이 어떻게 됐을까? 요게 이제 우리 민법 1조의 명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1조에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에 여러분 교재는 24페이지 이하에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4페이지 보시면 그려놨죠. 민사에 관하여 1조입니다. 1조 법원 제목이요. 민법 1조에 형식적 의미 민법 1조에 자, 요게 이렇게 제가 쓰는 것은 제 1조 이렇게 약속입니다. 저하고 자, 1조에요. 이래 놨잖아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래 놨잖아요. 이게 뭐 내용이요? 민사에 관하여. 이래 놨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순서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순서가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의하고 뒤에 거 따라가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법률이 없으면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야 되죠.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법률도 관습법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조리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라는 거죠. 그게 결국 이런 순서잖아요. 이렇게 해요. 법률이 없을 때 관습법으로, 관습법조차 없을 때 조리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에 관하여라는 것은 뭐냐?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래 되죠. 사인 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법을 찾아야겠는데 도대체 그 민법을 어디서 찾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먼저 법률에서 찾아라. 그럼 법률이 뭐냐? 요 의미가 바로 성문법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습법이나 조리라는 것이 바로 불문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불문법이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성문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뭐예요? 우리 민법의 체계가 성문법을 원칙으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성문법주의를 취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적으로 취했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다만 성문법주의를 취했다고 불문법은 배제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충이죠. 그래서 불문법 보충 이래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민법 1조가 갖고 있는 기본적 의미예요. 그리고 법원의 종류는 법률이라는 성문법과 그 다음에 불문법이라는 관습법 그리고 조리라는 게 있다. 그죠? 요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성문법, 요 두 개는 요거는 불문법. 그렇죠? 그래서 성문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걸 우리는 우리 민법 1조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민법이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근거지는 바로 법률, 관습, 조리에서 민법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이 1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판의 근거를 삼으려면 여기서 찾아라 이거죠. 민법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순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거죠. 이때 법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민법 1조에 나오는 명문 1조에 나오는 여기에 법률이란 것은 성문법을 의미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보통요. 보통 법률이라는 개념을 쓸 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때 이 법률은 바로 국회를 통과한 법을 말해요. 요거는요. 국회 통과했으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 있죠? 이 국회 제정한 법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법 1조에서 말하는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성문법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법률이란 의미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해요. 즉 개인에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들을 말해요. 모든 법 규정. 그것을 우리는 실질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 의미의 법률인 여기에 있는 이 법률 속에는 자 여기 속에요. 이 속에 여기 성문법에서의 법률이란 이 법률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그래요. 기본적으로 법률 들어갑니다. 이때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요. 민법정 같은 거. 부동산 뭐 등기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또 앞부분에 했네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있는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 이거요. 이게 또 법률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 동시에 그것은 공법이지만 여기에 법률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성문법 전체 답니다. 형식적 의미 법률 다 들어가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명령도 들어가요. 명령 속에 들어가요. 명령. 이 명령이라는 이것은 국회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요. 뭐 대통령령부터 있었죠.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명령이라 그래요. 이거 보통. 그렇죠? 행정명령. 이것도 여기에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하여 권리 의무 관계를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규정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법률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률이라는 말이 뭐라겠어요? 성문법을 말한다 했죠? 그 외에도요. 뭐 조례, 그 외에도 규칙, 심지어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 뭐 이것도 들어가고요. 조례는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죠.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죠. 조약, 국제조약, 유엔 헌장 안에 있는 국제조약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그 안에 만약에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 안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성문법에서의 법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법 1조의 민사에 관하여 법률 할 때 이 법률 속에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헌법재판소 결정도 여기 들어가요. 헌재 결정. 이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정문이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령 중에는 긴급 재정명령, 긴급명령 같은 것도 있죠. 이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다 들어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요. 일단 여러분은 민법에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민사에 관한 민법, 법원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다. 법률, 관습법, 조리. 이것은 우리 민법의 선언은 어떻게 했냐. 법률이라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관습법, 조리를 불문법이라 하는데 그것은 보충적으로 기능을 한다. 이런 것을 다 채택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법률이 없을 때 조리, 조리가 없을 때 관습법, 법률이 없을 때 관습법, 관습법조차 없을 때 조리, 이렇게 순서로 한다. 순서 적용. 순위, 적용 순위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면에서 성문법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24페이지, 2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법이라는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민법 1조에 나오는 법률이라는 성문법, 요 의미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요 의미 너무 어렵다, 그죠? 똑같은 법률인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데 이것도 법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요게.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불문법에 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까 해요. 그래서 불문법을 정리하면 드디어 이제 민법의 법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이 기본 과정은 차근차근 내용을 전부 다 완전히 내 걸 숙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 틀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틀 있죠, 이렇게 큰 틀. 이런 큰 틀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안에 내용 이런 거 다 알면 이것은 여러분 좋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뭐냐? 기본은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 민사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은 이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말을 여기서 법률만 한다 하면 틀린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체다가 여기에 있는 성문법으로서의 법률을 의미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좌우지간 하여튼 여러분, 첫 수에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또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많이 보실수록 그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